네, 안녕하세요. 인생을 모험하는 캡틴 또라이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번 항만에서 살아남기 일상 이야기에 이어 그 다음 이야기 굴삭기를 배우러 현장을 다니다가 결국엔 포기하게 된 제 인생이 조금 달라진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볼까 해요. 이번 이야기는 도전부터 포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비록 무급이었지만 저를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사장님과 장비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투잡이고요. 월급 받는 본업은 항만 컨테이너 크레인 기사입니다. 아침 8시부터 하루 24시간 근무 격일 휴무로 하루씩 교대를 합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그 쉬는 날에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굴삭기를 배우기로 했었죠. 비가 많이 온 다음날 토사가 흘러내리고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공장 현장입니다. 우소관 작업을 위해 땅을 파고 뿌레카로 노면을 부수면서 큼직한 돌들을 골라내 흙막이 벽을 쌓았어요. 빗물 배수를 위해 우소관을 넣는 작업입니다. 굴삭기 부기사라고 해서 장비라는 걸 뒤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일도 하고 손도 거들고 삽질하고 각종 수작업을 하면서 장비 보조로 일 배우는 걸 시작한 상황이에요. 하루는 항만 일, 하루는 현장 일 하러 다니면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일할 때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2020년 7월 중순쯤 사장님을 처음 뵙게 되고 격일로 일 따라다닌 지 정말 며칠 안 됐을 때 저는 아주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일단 사고 경위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젖은 노면에 미끄러졌는지 제가 타고 있던 덤프트럭 앞으로 강하게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덤프트럭이 휘청하면서 옆으로 넘어진 채 4차선에서 중앙분리대까지 쓸려 넘어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고 트럭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제 몸이 앞유리창이랑 같이 트럭 밖으로 튕겨져 나와 도로 위로 쓸려갔었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제 몸이 튕겨나와 노면에 갈리는 소리와 감촉이 떠오릅니다. 제 몸이 고속도로 노면 위로 쓸려가는데 눈앞에 제가 타던 트럭이 옆으로 넘어진 채 저를 향해 쓸려오는 모습도 사고 당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매순간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정말 다행히도 저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듯 그렇게 큰 사고에서 다친 곳 없이 살아나왔는데요.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창밖으로 튕겨나온 제 몸이 앞유리창 위에 떨어졌고 제가 들었던 노면에 갈리는 소리는 유리창이 방패처럼 제 몸 대신 갈리는 소리였던 거죠. 앞유리 위에 있던 제 몸은 멀쩡했지만 분명히 앞유리 범위 밖으로 빠져나온 제 손가락과 발가락은 아스팔트에 쓸려 가벼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감촉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80km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넘어졌고 넘어지는 순간 4차선에서는 1차선 중앙분리대까지 넘어진 채로 몇십 미터를 쓸려나가는데 그 와중에 제 몸만 차 밖으로 튕겨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몸이 떨어진 위치가 유리창이 아닌 도로 노면이었다면 트럭과 중앙분리대 사이에 끼었거나 넘어져 쓸려가면서 다른 차량과 2차선으로 깔렸다면 최소 중상 혹은 사망까지 갔어도 어색할 게 없었겠죠? 오히려 사고 당시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차가 넘어졌네? 내 몸이 튕겨나왔네? 도로에 갈리는 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죽는 건가? 어쩔 수 없지 뭐 내 인생도 여기까지인갑다. 열심히 사느라 고생했네. 가는 건 한순간인데 말이지. 하고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멀쩡한 거예요. 사고 직후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어라? 나 왜 살아있지? 왜 멀쩡하지? 다친 덴? 그 다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건가? 그리고 잠시 멍했다가 바로 정신 차리고 운전석의 기사님이랑 조수석의 큰 사장님을 차에서 꺼낸 다음 119에 최초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현장 사진을 찍어뒀고요.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근처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어 일단 엑스레이만 찍어뒀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데까지는 아니고 몸이 움직이고 아픈 데가 없고 다친 데가 없었기에 사고 직후 다음날도 어김없이 출근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고 굴삭길 이외에 본업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운 좋게 살아남은 사고라 생각하고 평소처럼 일하러 나왔습니다. 아무리 죽을 뻔한 교통사고라 해도 그거 하나 때문에 평생 기술이라는 굴삭기 일을 포기했을 리도 없고 그걸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다시 현장 일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학교 현장인데요. 바닥을 다 깨부수고 새로 까는 작업이라고 해요. 미니 굴삭기에 뿌레카를 달고 복도 바닥을 다 깨냅니다. 주변 지작물, 벽체, 손잡이 등등 각 구조물을 피해서 분무스윙과 뿌레카 노미 각도를 잘 이해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 잠깐 앉아서 몇 번 때려봤습니다. 이게 정말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레버감으로는 절대 해결 안되는 부분이었구나 라고 느꼈던 현장이었습니다. 장비에 앉아서 보는 각도와 실제 각도가 다르고 복도 너비 안에서 벽체와 구조물을 피해 원하는 만큼 힘을 쓰기 위해 동작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움직여야 해요. 가장 작은 미니 굴삭기라는 008입니다. 저 작고 얇고 짧은 불대로 어떻게 힘을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하는 거 봤는데 이게 오히려 큰 장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게 어떻게 힘을 쓰는지 각도와 방향에 따라 더 위험하기도 하고 장비에 무리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사용 가능한 힘의 범위가 좁은 만큼 더 조작하기 까다로워 보였습니다. 저렇게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모든 순간에 온 신경을 쏟아야 됩니다.
블레이드로 아래를 받치면서 붐대와 바가지를 앞으로 뻗어 경사에 따른 무게중심을 유지하면서 굴삭기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작업에 있어서 앞뒤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일머리라는 거를요. 올라가면서 계단 바닥을 까야 되는데 그 깐 바닥을 어디로 모을지, 어떻게 실어서 날라서 밖으로 뺄지, 혹은 그걸 활용해 경사를 바꿔 밟고 올라갈지 등등 일의 순서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그에 맞춰서 장비를 조작해 움직이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레버짓만 할 줄 안다고 그냥은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 3시쯤 퇴근하고 집에서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현장에서 일 배우고 삽질하고 잡일하고 퇴근하면 오후 6시에서 7시쯤 집에 들어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집을 비우니까 몸대로 피곤해 애들 관리도 제대로 못해주고 집도 엉망이 되고 하루하루가 너무 미안하고 힘들었어요. 또다시 항만에서 일하고 다음날 현장으로 출근. 이번엔 공기 좋은 시골 동네로 왔습니다. 마치 별장 같은 느낌의 단독주택. 노후에 살고 싶어지는 그런 집이네요. 굴삭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토목이나 관로, 조경, 전기, 철거 등등등등등. 그 중에 한두 가지만 한다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한 현장에서 여러 작업을 한 번에 시킬 수도 있습니다. 굴삭기 하루 일당이 괜히 50만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비싼 돈 주고 장비를 부르니만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담벼락 한쪽 구석을 돌담으로 막기 위해 큰 돌을 이래저래 쌓아서 맞춰놓습니다. 아래쪽부터 큰 돌로 빈 공간을 채우고 맞춰가며 수작업도 보조하고 흙을 더해서 메꿔줍니다. 작은 크기의 조경수는 바가지로 아래 흙을 파내고 손으로 들어서 옮기기도 합니다. 작업 제시대로 담벼락 안쪽 흙을 살짝 파낸 뒤 손으로 옮겨 심고 삽질해서 흙으로 덮어줍니다. 다음은 관로 작업입니다. 우수관을 넣어야 돼요. 원래 묻혀있던 관이나 전기선을 피해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우수관 매놀 자리를 파냅니다. 우수관 넣을 자리를 일자로 길게 파내야 되는데 여기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빗물이 배수돼서 흘러야 하니까 내려가는 쪽으로 구배의 경사를 잡으면서 높낮이도 맞춰야 되고요. 집 대문 쪽으로 우수관이 합류하는 설계라서 연결관이랑 길이 방향을 맞춰서 잡아가야 합니다. 관자리를 파내고 관을 넣은 다음 높이에 맞춰서 흙을 넣고 빼고 연결관을 붙인 다음 다시 흙을 메꿔줍니다. 이 메꿔줄 때 시멘트를 물에 개어 약간씩 섞어 넣기도 해요. 원래 지면 높이만큼 흙으로 덮어서 맞춰주면 끝!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일을 해줘야 굴삭기 장비 때 하루 일당을 받아가는 거죠. 그렇게 큰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일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몸이 멀쩡한 줄 알았는데 조금씩 후유증이 찾아오더라고요. 등어깨 쪽부터 근육통이 심해지고 잦은 두통이 생겨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만 엑스레이도 이상 없고 CT 촬영도 이상이 없었기에 MRI는 못 찍게 하더라고요. 제가 28년 살아오면서 생각보다 크게 아팠던 기억이 없더라고요. 몸 멀쩡하고 아픈 적이 없었으니 계속되는 어깨 근육통과 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원인은 교통사고밖에 없었기에 보험 대인 접수로 입원을 했습니다. 중장비 운전이라는 직업인 만큼 일하다가 실수로 큰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해도 일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살면서 입원이란 것도 처음 해봤어요. 밥때 되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눈 뜨면 TV 보고 폰 만지고 시간 되면 치료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일주일 정도 쉬어봤습니다. 2주 진단인데 1주만 입원했던 건 제가 투잡을 뛰었는데 교통사고와 관련한 항만 일은 교대 근무였기 때문에 제가 일을 쉬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더 오래 일을 해야 했었고 신입기사라서 더 오래 입원했다간 새로 사람 구하고 제가 잘릴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제 잘못으로 사고 난 것도 아닌데다 아픈 건 진짜 아픈 건데 정밀검사도 못 받아보고 그래도 진단상 2주까지는 입원 가능한데 회사 잘릴까봐 1주 만에 바로 퇴원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오기까지 이래저래 여러가지로 억울하게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퇴원도 했고 항만일도 다시 다니게 됐으니 하던대로 쉬는 날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큰 장비가 있고 작은 장비가 있습니다. 낼 수 있는 힘의 크기가 다른 장비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죠. 크고 넓은 면적을 작업하려면 미니 굴삭기보단 06이나 08 등의 큰 장비가 더 효율적입니다. 여러 종류의 굴삭기와 많은 거래처와 다양한 현장을 관리하는 사장님 밑에서 일을 배우러 다녔는데 어떤 날은 아침에 이쪽 현장 나갔다가 오전에 다른 현장 갔다가 오후에 또 다른 현장에 갈 때도 있었어요. 신항 배우단지 근처 컨테이너 물류센터인데 새로 창고 건물을 올리려고 바닥 공사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지을 공장의 설계도상 크기만큼 털을 잡고 바닥을 까내기 시작합니다. 범위가 큰 만큼 큰 장비 뿌레카로 크게 부숴낸 다음 미니로 안쪽 모서리와 레벨을 정리하는 거죠. 깨부순 바닥재를 한쪽으로 긁어 모아 앞사발에 상차합니다. 오후엔 또 다른 현장을 왔습니다. 건물 진입로에 장애인 통행로를 새로 만드는 작업인데요. 저렇게 라카로 높이 맞출 곳을 표시해주고 장비가 들어가서 적당한 경사에 맞춰 흙을 깎아줍니다. 이렇게 기초를 잡아주고 나서 그 위에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항만일하고 다음날 새벽 다시 새로운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학교 내부를 인력으로 철거하고
인력으로 폐기물을 밖으로 꺼내 쌓아놓으면 미니 굴삭기로 그걸 앞사발리에 상차하는 작업이었어요.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건물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게끔 계속해서 물을 뿌려줍니다. 물을 뿌리고 안 뿌리고가 먼지 날리는데 차이가 많아요. 장비가 상차하는데 옆에서 물 뿌려주면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붐대를 드는지, 좁고 낮은 공간에서 어떻게 각을 줘야 폐기물을 끌어모으고 담아서 상차할지 그걸 눈으로 봐야 합니다. 간단하게 상차를 마치고 장비 싣고 복귀. 장비를 불러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닌 필요한 만큼만 반나절 이런 식으로 일할 때도 있어요. 보통은 반대가리 한대가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람 입장에 따라 미묘한 게, 일 시키는 사람은 하루치 일을 반나절 안에 끝내서 장비대를 아끼려 하기도 하고, 일하는 사람은 반나절이면 끝날 일을 천천히 하면서 하루치 일당 받아가려고 하기도 한다고 해요. 일량에 따라 양심에 따라 현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고 까다로운 밀당 같은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댕댕이 산책 모임에서 아이들 선물 받아왔습니다. 간식에 해맑게 웃는 아이들 표정만 봐도 일하느라 쌓인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또 다음날 새벽 다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큰 장비로 바닥을 깨부수고 파낸 다음 미니 장비로 면을 골라주는 작업입니다. 정해진 범위만큼 파내고 면을 잡았으니 다음은 기초 터파기입니다. 공구리를 부어 기초를 만드는데 그 자리만큼 파주는 거예요. 사장님 나라지 실력이 예술이십니다. 그렇게 빙 둘러서 기초 터파기를 해주면 파낸 흙을 비워내야 하는데, 이때 덤프를 불러서 상차를 합니다. 흙을 모아 쌓아둔 곳 위에 자리를 잡고 주변에 흙을 긁어 모아 상차하는 방법인데, 현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작업하는 대상의 재질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돌 섞인 흙으로 빼는 건지 공구리 건폐물을 빼는 건지 서로 섞이면 안 되는 것들이라 밑에서도 위에서도 잘 보고 선별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덤프에 실어보내는 방법도 처리 방법도 다릅니다. 처리하는 단가가 다른 게 가장 큰 차이겠죠 아마. 흙만 처리하는 단가가 있고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가가 있는 것도 그렇고, 섞여 있으면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폐목재 일할 때 폐기물이 섞여 들어오면 욕하면서 선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공구리 부을짜리 터파기를 깔끔하게 끝내고 오늘도 한 대가리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왕, 야간 작업이 하나 더 생겼어요. 야유차장에 빗물로 생긴 웅덩이를 메꾸고 골재를 깔아서 평탄화하는 작업입니다. 밑에서 높이 맞추면서 파고 깔고 덮고 삽질 가득. 이날 일하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일하고 잠깐 눈 붙이고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면 해질 때쯤엔 체력이 고갈된다는 거를요. 잠 오는 건 둘째치고 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반겨주는 아이들이 있고, 저도 아이들 덕에 많이 힐링됩니다. 집에서 잠깐 쉬는 시간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일하면서 보냅니다. 네, 오늘도 일하러 가야죠. 기존 관로 구조에 새로운 관을 추가하는 현장이에요. 우선 관 넣을 자리를 잡고 노면을 커팅해줍니다. 커팅한 노면 안에 뿌레카로 먼저 구멍을 뚫어놓고 방향을 잡아 파마고 들어갑니다. 뿌레카를 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박으면 진짜 안 깨져요. 살살 먹고 들어가면서 부셔야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관을 넣을 박스 벽면까지 부셔낸 다음 깨진 폐기물들을 한 곳에 모아 상차해 버릴 준비를 해놓습니다. 오후에 경계석 작업을 하면 재료가 와야 되는데 화물차가 늦게 와서 시간이 남아 잠시 뿌레카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거 재밌었어요. 강하고 박력이 있고 힘이 느껴지는 작업. 그냥 바가지 작업보다는 아무래도 뿌레카나 크랙샷처럼 힘을 주어 깨부수는 작업이 뭔가 남자답고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점심 먹고 잠깐 쉬다 오니 화물차가 들어왔고 경계석을 걸쇠에 걸어 장비로 한 캔씩 내렸습니다. 저게 크기에 비해 생각보다 무게가 엄청나더라고요. 한 번쯤 길 가다 가로등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 길다는 게 어떻게 땅에 꽂혀있길래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질까? 저렇게 크고 무거운 기초석을 땅에 묻어놓고 그 위로 가로등 올리는 거였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저렇게 작업한다는 게 신기했고, 그런 일을 직접 참여해서 내가 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한여름 택배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면 항상 저를 반겨주는 귀여운 아이들. 행복하게 웃는 모습에 항상 힐링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고 싶은 가장 큰 이유죠. 그렇게 저녁에 집에서 쉬고 어김없이 다음날 아침 항만으로 출근합니다. 이때쯤 들었던 생각은 무급으로라도 배우는 현장 일은 힘들지만 하고 싶은 일이고, 월급 받는 본업인 항만 일은 편하게 앉아서 에어컨 바람 쐬면 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만 그 쉬는 일을 새벽까지 하고 돌아온다는 점이 진짜 말 그대로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바로 뻗어버려요. 뻗은 상태 그대로 몸 위에 양아침들이 올라오십니다. 한 번씩 꾹꾹이를 해주기도 하고 앵겨서 부비적거리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더라고요. 이 귀여운 아이들이랑 좀 더 오래 같이 있어주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돈도 벌어야 돼서 집을 오래 비운다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9월쯤 항만에서 일한 첫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사치 좀 부려보자 싶어서 치킨을 한 마리 딱! 현타 오지게 들더라고요. 부산으로 오지 않았다면 320만원 받으면서 먹고 싶은 거 맘 편하게 먹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쩌다가 잠 못 자고 집에 못 들어오고 투잡 뛰면서 200도 안 되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온갖 삽질 잡일 다 하고 다니면서 왜 돈 한 푼 못 받고 있는 거지? 억울한데 억울하다 말도 못 하잖아요.
내가 먼저 무급이라도 배우게 해달라고 달려든 거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것도 못 지키는 놈이었구나. 나도 그냥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싸제끼는 놈이었구나. 잘못한 것도 나고 미워할 사람도 밖에 없었기에 소리 내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억울하다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쪽팔리고 제 주변에는 이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힘든 거 속으로 다 숨겨내고 버티고 버티다가 시간이 지나서 덤덤해지면 그제서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은 어김없이 지나고 아침은 옵니다. 네, 출근해 아주 돈 벌러. 부산에 태풍이 한바탕 놀다 갔습니다. 컨테이너가 바람에 날려갔더라고요. 그 무거운 새덩이가 바람에 넘어갔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죠. 태풍이 불었다는 건 기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배가 들어오고 나가야 할 항만의 스케줄이 꼬인다는 겁니다. 선박 스케줄이 꼬이면 그 밑으로 다 꼬이는 거죠. 그 결과는 근무 시간의 연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정확하게는 24시간이 정해진 근무 시간이었는데 일이 일찍 끝나 평균 새벽 1, 2시까지 하는 거를 일이 밀리고 꼬여서 24시간 꼬박 쳐야 됨을 의미합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해 뜰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일해본 것 같아요. 새벽 6시까지 일하고 새벽 6시까지 출근. 살다 보니 퇴근과 동시에 출근을 다 해보네요. 아, 그게 다가 아니죠. 해 뜰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일하고 다시 퇴근과 동시에 출근하면 12시간을 더 일해야 됩니다. 그것도 무급으로 게다가 습질 포함 온갖 잡일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싶어요. 어떻게 제가 36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만 했을까요?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것보다 과로사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일하다가 오후쯤 되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어질어질하고 잠깐 정신 풀리면 바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몸을 무리해서 혹사시키고 있었어요. 공장 바닥을 까는 작업입니다. 공유 크라샤로 작업하는 현장이라니 보기만 해도 너무 멋지고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옆에서 물 뿌리는 부기사. 크라샤로 바닥 까는 작업을 시작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작업 속도가 더딥니다. 낮에는 차 막혀서 왔다 갔다 오래 걸리는 야간 작업을 변경했습니다. 브레카로 바꿔 달고 다시 시작해보죠. 그 작은 장비 보관에다가 큰 장비 브레카 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브레카 한 방에 쩌적쩌적 금이 가고 갈라지고 블록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 네, 그리고 다음날도 어김없이 새벽까지 근무, 퇴근과 동시에 출근.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동안 바닥을 다 깨부숴놨고 건폐물을 덤프에 상차하는 작업입니다. 거기서 부기사는 주변에서 큰 돌을 골라내고 비닐 쓰레기를 주우러 다닙니다. 네, 그렇게 36시간을 일하고 오면 술을 먹습니다. 안주는 에어프라이어로 돌린 치킨과 감자튀김, 유튜브 보면서 꼴깍꼴깍 한 잔씩 잘 마십니다. 또 그렇게 다음 날에도 새벽까지 일하고 새벽에 출근. 이때쯤이 가장 힘든 걸로 기억에 남는 현장 중 하나였어요. 부기사를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 담배. 솔직히 예상은 했어요.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명히 가불관계가 있어요. 일에 있어서 일을 시키는 사람과 하는 사람, 근로에 따른 임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약간의 높낮이가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사는 사회다 보니까. 근데 말이에요, 저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안 피우는 사람은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비흡연자가 흡연자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흡연자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변에 비흡연자가 있건 말건 담배를 피는 건 명백하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비흡연자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눈앞에서 흡연자가 피는 담배 연기를 맡아야 됩니까? 담배를 아예 피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변은 화장실 가서 보는데 왜 담배는 아무 데서나 피자는 거죠.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옆에서 똥 싸면은 그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개도 훈련시키면 대소변은 가릴 수 있어요. 사람이 그것보다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흡연자가 비흡연자를 피해서 담배 피는 게 맞는 거지, 비흡연자가 여기서 담배 피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은 아니지 않나요? 불행하게도 제 상식은 이 업계에서 통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당연한 상식이 안 통하는 업계에서는 못 버틸 것 같아요. 버티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 나든가, 안 버티고 할 말 다 해서 쫓겨나든가. 굴삭기를 배우는 저에게 앞길이란 그 둘 중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술이 늘었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힘든 건 달릴 방법이 술밖에 없다는 게 슬펐습니다. 기분 좋을 때 좀 더 기분 좋아지려고 마시는 게 술이었는데 힘들고 안 좋은 것을 억지로 풀고 있게 만들려고 술을 더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 인생이 망가져가는 기분이 들었고 내 인생이 내 인생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이렇게 절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생각 안 하고 그저 돈과 일밖에 모르는 기계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일하는 거지 일하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일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고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고 생활비도 벌고 여행 자금도 모아야 하기 때문이죠.
새벽까지 일하고 또 퇴근과 동시에 출근, 이거 확실하게 몸에 안 좋아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망가지고 피폐해집니다. 바닥을 새로 깔기 위해 기초면을 잡는 작업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전 덮하기. 기준이 되는 레벨을 중심으로 레벨보다 높으면 까고 낮으면 덮는 작업. 레벨기 찍으면서 일전 이전 차이까지 다 잡아내면서 바닥에 락카칠하고 표시하고 무한 반복합니다. 그렇게 일전씩 잡아내고 난 다음 진동 로라로 바닥면을 다지게 되는데, 다진 다음에도 다시 레벨을 찍어 일전씩 계속해서 맞춥니다. 하루종일 그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어질어질하네요. 전체 바닥을 다 맞춰서 다진 다음에 또 다시 기초 다리를 파냅니다. 이번엔 공구리 볼 기초 블록 자리를 만드는 거라네요. 장비가 크게 흙을 파내면 옆에서 삽이랑 까꾸리로 모서리랑 면을 잡아냅니다. 삽질 까꾸리질 한다고 고개 숙이고 허리 숙이면서 몸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작업 지시하면서 담배를 피면 담배를 쥐는 손높이랑 제 얼굴 높이가 그대로 맞아떨어져 굉장히 불쾌하고 머리 아픕니다. 잠 못 자고 일한다고 몸대로 축나고, 삽질도 제대로 못해 이리저리 까이고 욕먹고, 온갖 수작업 삽질 등등 분명히 일을 하는데 무급이라 일당품 받는 게 없어 정신도 피폐해지고, 옆에서 계속 담배 냄새는 풍기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버텨야 되나 앞이 까마득해지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은 해요. 현장에서는 일이 돌아가는 게 가장 먼저니까. 밥 정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불규칙하게 먹게 될 수도 있죠. 그래도 안 먹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것도 좀 힘들었어요. 사람이 밥은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일할 땐 점심 식사가 정말 중요한 건데, 밥은 밥답게 먹고 싶었고, 밥 먹은 다음에 숨 좀 돌리고 소화도 시키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오후 일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놀러 다닐 때나 귀찮을 때야 간단하게 대충 때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할 때는 제대로 먹고 제대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밥 좀 제때 먹어가면서 먹고 쉬었다 합시다 라고 현장에서 제 할 말 다 하면 당연히 쫓겨나게 더 하겠어요. 어쨌든 배달 음식으로 간단히 때우고 바로 오후 일을 시작했고, 레미콘이 와서 공구리를 바가지에 부으면 장비가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기초 바닥면에 공구리를 부어줍니다. 거기까지 하면 장비가 들어와서 할 일은 끝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일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항만일은 주말에 저녁 때쯤 일찍 끝나기도 해서 바이크 타고 부산 바다를 달리기도 했고, 한 달에도 2, 3일 휴무가 있는데 그 중에 이틀은 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버텨왔고, 제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부산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 놀러갈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든 버텨온 것 같아요.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 경기도 수도권 같은 곳에서 그렇게 투잡 생활을 했다면 저는 진짜 망가졌을 것 같아요. 손에 꼽힐 만큼 많이 힘들었고 천타도 많이 왔던 철거 현장입니다. 오래된 가정집이었고, 장비가 들어와서 철거하기 전에 각종 가구들, 생활 폐기물들, 문틀, 목재 등등을 직접 수작업으로 다 철거하는 작업이었어요. 장롱 하나하나 뜯어내고 이불 옷까지 분류해서 담아두고, 오한마 들고 문짝 떼내고 문틀 뜯어내고, 마루 들고 지붕까지 다 뜯어냅니다. 뭐 하나 뜯을 때마다 온갖 먼지가 가득. 이날 가장 현타 많이 였던 것 같아요. 이건 누가 봐도 철거 인력 불러서 일당 주고 시키는 일 같은데, 왜 난 무급으로 장비 일배우러 와서 빠르로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거지? 장비 옆에서 보조하고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용역 인부 한 사람 몫을 하는 일을 왜 돈 한 푼 못 받으면서 욕먹으면서 하고 있는 거지? 꼭 이걸 버텨내고 일을 해야 평생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장비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억울하다니 내 절박함이 이거밖에 안 됐나? 무급으로라도 배우겠다는 내 의지가 고작 이 정도였나? 군생활 6년을 버티고도 이걸 못 참아내나? 이래저래 현타 오다 보니 항만일에도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정해진 근무시간 24시간인데 일량에 따라 일찍 끝나는 거다 보니 퇴근 시간이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건 좋긴 한데,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게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하염없이 몇 시쯤 끝날 거라 기대도 못한다는 게 좀 그렇긴 했죠. 이 부분을 신경 안 쓰고 일하고 있다는 게 웃기긴 한데요. 일용직 인력을 나가도 점심은 사줍니다. 무급 부기사로 하루종일 삽질하고 잡일해도 점심은 먹여줍니다. 근데 하루 24시간 하루 종일 일하면서 밥도 안 주고 밥값도 안 주더라고요. 여긴 출근할 때마다 각자 먹을 점심 저녁 도시락을 항상 챙겨 다녀야 했습니다. 잠 못 자고 두 군데 일하러 다니면서 집에서 도시락까지 챙겨 다녀야 했다니, 도대체 이걸 왜 버텼지? 회사가 회사다워야 오래 다녀볼 생각을 하지 해서 어차피 처음부터 잠깐 다니다 말 거라 생각해서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 많이 억울하네요. 어떻게 회사에서 밥도 안 주고 밥값도 안 줄 수가 있지? 뭐 암튼 그 다음날에도 어김없이 현장을 나왔습니다. 수작업으로 빠르들고 철거할 땐 많이 힘들었는데, 큰 장비가 들어와서 프레카로 작업하는 걸 눈앞에서 보니 그 웅장함에 다시 빠져버렸습니다. 골목길의 온갖 구조물과 가로등을 피해 스윙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리를 잡고 하나씩 철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업계는 이래서 경력자를 찾는 거구나 싶었던 게 사람 눈높이에서 장비를 봐도 정말 좁고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돌릴 거 다 돌리고 다 부수고 다 길 만들어서 먹고 들어가는 걸 보니까 아, 저게 연륜이구나, 저게 잘하는 거구나, 실력이구나 싶었습니다. 건물 사이로 전기선 피해가면 딱딱 집어내고 마치 공룡 같은 어릴 때 봤던 무적 캡틴사우루스 같은 만화 영화가 생각나는 멋지고 웅장하고 재밌어 보이는 작업이었습니다. 나중에 꼭 개인 차주가 돼서 저렇게 일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며 무급을 참아내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이 멋진 공룡은 벽돌을 아그작 씹어서 건물을 부셔내고 길을 만들어서 안으로 진입합니다. 안에서 사람 손으로 옮기기 힘든 크고 무거운 목재들을 꺼내 앞으로 가져다 놓으면 부기사들이 손으로 주워서 모아둡니다. 제가 매일 회전집기로 내려줬던 화물차에 실린 폐목재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들어오는 거였구나. 건물을 짓는 재료로 나무를 쓰고 그 건물을 허물 때 이렇게 목재가 나오는 거였구나. 목재 버리러 오는 철거업자분들은 다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라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대하고 무거운 장비가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건폐물과 폐목재가 온데 섞인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고, 목재 하나를 집으면서도 다음 작업을 일일이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하는 위험천만한 부기사 일이었습니다. 장비 일하는 거 뒤에서 쳐다보다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때 잠깐씩 레버 잡고 연습해보고 몇 날 며칠을 지켜만 보는 어깨너머로 배워가는 그런 부기사가 아니라 장비일, 현장일, 인력일 안 가리고 다 해보고 다 배우고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 부기사로 들어가서 사적인 심부름, 장비일과 관련없는 업무 등을 하기로 합니다. 군대에서도 안 만져본 예초기를 장비 배우러 와서 작업해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건 뭐든 해야 하니까 이날은 하루 종일 예초기를 돌고 다녔어요. 현장 일을 다니면서 좋은 점이 있긴 해요. 가끔이긴 하지만 경치 좋은 곳에 갈 때도 있어서 풍경 보면서 일하다 보면 마치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여행하러 온 듯한 아주 잠깐의 착각도 즐길 수 있습니다. 무급 부기사라고 매일 인력일만 하고 다녔던 건 아니에요. 가끔은 현장일 안 나가고 사장님 밭에서 묘목 싣는 일도 해봤습니다. 직접 장비 타고 신호 주고받는 것도 배우고 장비 일을 분명히 배우긴 했습니다. 연습도 많이 해보고요. 계절이 바뀔 때쯤은 아이들 털을 싹 밀어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 생활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태풍 아니라도 간혹 한 번씩 해 뜰 때까지 일할 때가 있습니다. 기차가 늦게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올 때, 야간으로만 해 뜰 때까지 일한 거면 모를까 주야 합쳐서 하루 24시간을 해 뜰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일한다는 건 할 짓이 못 됩니다. 이번 현장은 협소한 공간으로 들어가서 담벼락을 부수고 경계구역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담벼락을 부술 때 조심해야 될 건 담벼락 건너 옆집은 현장이 아니라는 것, 옆집으로 파편이 튀거나 넘어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동작과 힘 조절에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라면 조금 편하게 작업해도 되지만 도심지 시내에서 건물 사이 안으로 들어가 작업할 땐 그만큼 신경 쓸 게 많아져요. 또다시 그렇게 다음날 따라온 현장, 부기사 따라다니며 몇 달 버텨보니 잠깐 한두 번씩 레버 잡고 일하게 해주십니다. 관로를 매설하고 그 위에 흙을 덮는 되메우기. 간단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미션이 붙었어요. 붐때 까딱까딱 소리 들리면 장비에서 내리랍니다. 긴장되고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장비가 움직일 때 소리 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야 하고 그런 습관이 장비에 무리를 준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컨테이너 반복 작업, 그리고 매일 다른 현장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 새로운 뭔가를 배우고 제 자신이 발전해 나가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힘든 와중에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재밌었고 내일은 어떤 현장을 가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상가 건물 공사 현장에 주차타워를 올리는데 그 자리에 흙막이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흙을 끌어모아 장비가 내려갈 지름노를 먼저 만들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하에서부터 기초를 만들고 위로 올릴 건데 그냥 박스처럼 네모나게 파내려가면 수직으로 된 흙벽이 무게를 못 버텨 무너집니다. 이건 중력과 물리적으로 당연한 원리죠. 그럼 그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선 작업할 공간을 빙 둘러서 빔을 꽂아놨습니다. 꼽힌 빔과 빔 사이에 흙을 약간 파낸 다음 규격에 맞게 목재를 잘라 빔 사이에 꽂고 그 안에 흙을 다시 채워넣습니다. 흙을 채우지 않으면 빔 사이의 목재가 흙을 받아줄 힘을 못 받아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흙을 이리 옮기고 저리 쌓고 왔다 갔다 하며 필요한 만큼 쓰다가 덤프가 오면 버림을 칩니다. 08 굴삭기 버켓이랑 미니 굴삭기 차체 크기가 비슷하네요. 현장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작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흙막이를 하면서 버림도 치고 빔과 용접하기도 해요. 저는 부기사로 현장에 가서 여기저기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역할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하 기초 바닥까지 파내려가서 흙막이를 해주고 빔으로 받쳐줘야 튼튼하게 기초공사를 넣을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또다시 그 다음날, 이번엔 태풍 수해 복구 현장입니다. 가덕도 등대 근처의 해안도로가 태풍으로 망가져서 폐기물을 걷어내고 정리하는 작업이죠.
네, 태풍으로 사람 시체가 하나 떠내려왔네요. 숨이 붙어있는 듯해 보이는 건 기분 탓입니다. 새벽 5시에 퇴근하고 1시간 후 붙이고 한 7시까지 출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세탁기를 돌려놓고 한숨 자다가 출근하려고 했는데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 보니 세탁기가 아직 돌고 있더라고요. 내가 자는 시간이 세탁기 돌리는 시간보다 짧구나, 이렇게 또 현타가 왔습니다. 그래도 이날 현장은 점심 배달시켜 먹어도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곳에서 먹어서 나름 놀러온 듯한 착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정해진 쉬는 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한보다 일찍 끝내면 건설회사 측은 돈을 많이 남기는 거고 그 수익 구조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차주 입장에서도 쉬는 날 없이 한 달에 30일 풀로 일부 내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장마철에 비 와서 일 못하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쉬는 날 없이 매일 일한다고 합니다. 즉 날씨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한 월급 기사는 언제 어디로 일하러 갈지 모르는 거고 언제든 어디로든 부르면 일하러 가야 하기에 상시 대기 모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해군에 있을 때 태세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죠. 30분 태세, 1시간 태세 등 긴급 출항이나 비상 소집이 걸리면 정해진 시간 안에 복귀해야 하는 그 태세라는 게 상시 대기 모드 같은 거고 이게 많이 불편해요. 마음이. 휴식이 아니라 대기입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놀아도 노는 것 같질 않고 언제든 불려나갈 수 있게 항상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 놀 땐 맘 편히 놀아야 되는데 태세 신경 쓰기 싫어서 군대 때렸었잖아요. 또 군대에 있을 때와 같은 태세 속에서 월급 기사로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 달에 10일을 일하든 30일을 일하든 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정해진 월급 안에서 갑작스러운 야간 근무라던가 주간 야간 같이 하는 현장이나 뒷정리나 마감으로 밤늦게 퇴근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 억울해하지 않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번에 바닥 공사를 했던 그 현장입니다. 바닥을 새로 깔고 바닥 옆에 또 바닥을 다시 깐다더군요. 이게 이런 점도 있어요. 현장에 왔는데 어떤 작업을 해야 할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고 그 작업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었다면 정말 진심으로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마치 악몽 같았던 일전 터파기.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또 술을 꺼내 술로 달랩니다. 술 맛이라도 달달하니 마시지 소주 같은 건 이제 못 마시겠더라고요. 부기사로 일할 때 이런 억울함도 있을 수 있어요. 무급이든 기름값으로 몇십만 원이라도 받든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시간이나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은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이고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든 용역 인력 일을 하든 예초기 같은 일을 하든 현장 일 이외에 공구, 청소, 장비 관리 등등 퇴근 시간을 정할 수도 없고 늦게까지 일했다고 뭐 하나 더 주는 게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현장일 5시, 6시 끝나도 차고지로 돌아오면 일하고 온 장비 그리스 치고 공구 제자리 놓고 장비에 진흙이 많이 묻거나 하면 물로 씻어내고 털고 다음날 가게 될 현장에 필요한 장비랑 공구 챙겨놓고도 그 외 각종 심부름이나 청소 등등 그게 주말이든 휴일이든 그렇게 일을 해놔야 하고 거의 그게 반복된다는 거죠. 아침에 새벽 5시, 6시까지 출근해 장비 예열시키고 각종 점검해놓고 저녁 때는 저렇게 청소 마무리 준비 등을 하다 보면 밤 9시, 10시에 퇴근하는 일이 많습니다. 당연히 추가로 현장에 또 잡히면 새벽까지 일하다 퇴근 안하고 차고지에서 잠깐 자고 새벽에 다시 일하러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현장 일이라는 게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그걸 배우는 과정에서도 무급이나 무급에 가까운 기름값 정도만 받으면서 다닙니다. 이때 들었던 생각은 이게 평생 기술 일하기보단 평생을 참고 살아야 하는 서비스직인 건가 싶었어요. 거기에 영업과 실력도 경력도 많이 필요한. 저는 처음 군대에 취직할 때부터 그다지 돈 욕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저 일할 만큼 일하고 출퇴근하고 돈을 받은 만큼 쓰고 더 벌기 위해 노력하거나 진급 같은 거에 목매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큰 욕심 없이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버는 돈 안에서 놀고 싶은 거 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재밌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마인드. 그래서 저는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중요했고 이 일을 배워서 기술을 내 걸로 만들고 장비를 사서 개인 차주로 사업을 해 월 1,000이 넘는 큰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욕심과 이 일이 아니면 달리 먹고 살 길이 없다는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그 두 가지 욕심과 절박함을 갖고 있지 않은 채로 업계에 뛰어들었던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해서 제가 거래처 입장이고 돈 주고 장비 불러서 일 시키는 사람이라면 내일 일하러 오라는데 놀러 간다고 안 온다면 그 차주랑 거래 끊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노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언제 놀러 가야 돼서 그날 일 못 나간다고 당당하게 할 말 다 할 놈이고 그렇게 있던 거래처도 다 날릴 놈입니다. 정말 돈 욕심이 없다면 항만일은 나름대로 할 만했습니다. 급여는 계속 동결이지만 일은 편했고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적거든요. 사람을 대하고 잘 보이고 꾸미고 대접하고 영업해 일을 따내는 그런 업종은 확실하게 아니었습니다. 이직하는 동안 소득이 없어 한동안 생활비가 빠듯했다가 어느 정도 월급 받고 생활이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 외식 줄이고 사고 싶은 거 줄이고 소비를 아껴서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월세에서 전세로 옮긴 게 가장 큰 소비 변화였습니다. 돈 쓰는 데가 줄어드는 게 확 티가 나요. 술자리는 원래 안 하고 외식도 줄여나가면서 마트에서 장 본 걸로 먹고 사니까 생활비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충분히 먹고 살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 모인 돈은 언젠가 떠날 세계 일주에 필요한 여행 자금으로 착실하게 모아둡니다. 버는 돈에 관심이 없는 건지 욕심이 없는 건지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급여에서 얼마를 까고 주는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록 회사에서 저에게 수습급여를 주는데도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상하다, 원래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나 싶어서 다른 기사분들한테 급여를 여쭤봤다가 그제서야 회사에서 아직도 수습급여로 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도 신경 안 쓰고 회사에서도 신경 안 썼다고 몇 달 동안 급여를 잘못 받았다는 건데, 회사도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그걸 신경 안 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대로 받고 살았다는 거죠. 장비를 한다고 해서 먼지 날리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현장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미니 장비는 더더욱 그렇고요. 실내 철거 들어가면 똑같이 먼지 뒤집어 써가며 장비 라디에이터도 신경 쓰고 작업해야 됩니다. 큰 장비 크라시아는 거대한 공룡 로봇 같다면 미니 장비 크라시아는 뭔가 사람에 장착한 로봇 같아요. 엣지 오브 투모로우 같은 영화에 나오는 사람 몸에 맞춘 로봇에 타고 조작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런 실내 철거 작업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작은 장비이기 때문에 힘 조절에도 신경 써야 하지만 뭔가를 잡고 뜯어내면서 그 뭔가의 무게, 길이 등을 보고 장비에 부딪히지 않게 뜯어야 하고, 같이 딸려오는 물체가 있는지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지도 다 확인하면서 섬세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오늘은 저번에 흙막이 공사를 했던 그 현장이네요. 그 파는 자리에 기초 공구를 타설하고 그 위로 주차타워를 지는 과정입니다. 지면 높이에 맞춰 흙을 깔아주고 배관을 붓고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굴삭기 일 중에서도 토목일은 기본적으로 흙을 다루기 때문에 흙의 종류와 용도와 양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흙을 얼마만큼 판에서 버릴지, 어디에 어떤 흙이 얼마나 필요할지, 흙이 다른 게 섞이거나 돌이 많다거나 할 때 어떻게 신경 써서 사용하고 작업해야 할지 등등, 이걸 배우고 알아가고 느끼고 직접 해보고 그걸 잘할 수 있을 때까지의 과정을 부기사로서 많이 따라다니며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흙을 깔끔하게 깔고 정리해서 오늘도 한 대가리 잘 마쳤습니다. 는 아니고 반대가리였습니다. 하루를 다 채우기엔 애매한 일량일 때도 있고, 일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잘 끝내면 한 번씩 일찍 끝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다음날 현장 마트 내부 실내 철거를 하러 왔습니다. 작은 공룡이 새로 된 이빨로 벽돌을 깨부숴서 철거하는 모습은 굉장히 재밌어 보입니다. 저도 정말 이걸 배워서 이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업계에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장비를 불러서 일을 시키고 장비 일당만큼 돈을 지불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간혹 돈을 안 주는 현장도 있어요. 정말 실제로요. 실력 있고 경력이 있는 장비기사로 현장에서 별 무리 없이 깔끔하게 일 잘해주고 와도 아무렇지 않게 일당을 깎아서 준다거나 아예 안 주고 떼먹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 업계에 오래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돈 떼인 적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들 몇백, 몇천 수없이 떼이고 못 받아가면서 일해오셨을 겁니다. 일터에서 돈 주는 사람은 갑이고 일하는 사람은 을입니다. 갑은 갑답게 돈 주고 일 시키고, 을은 을답게 돈 받고 시키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아무렇지 않게 지켜지지 않는 업계에서 저는 살아남기 힘들 거라 판단했습니다. 이날 이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복귀할 때 사장님이 이런 현장은 돈을 안 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현장이 어떤 현장이고 뭐가 다른지를 알려주기 위해 데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즉 저는 이 일을 배우면서 일만 배워야 할 게 아니라 돈 안 주고 떼먹는 현장을 선별하고 돈 제대로 주는 거래처를 만나고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인사하러 찾아다니고 얼굴 보이고 일 이외의 부분에서 돈을 잘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배워가야 한다는 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일할 땐 일만 하고 싶고 일에만 신경 쓰고 싶고, 일 안 할 때는 맘 편하게 놀러다니면서 살고 싶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갑이 갑다워야 그 갑 밑에서 을로서 일을 하죠. 당연히 갑이 갑답게 제대로 돈을 주는 게 맞는 건데, 하루하루 일하러 다니고 일에만 신경 쓰기도 바쁜 을이 돈 안 주는 갑을 골라서 걸러내야 하고 돈 제대로 받기 위해 일 이외에 내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게 너무도 불합리하고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일할 땐 일에 집중하고 놀 땐 노는 데 집중하고 싶어요. 한 달에 2번 2박 3일 휴무인 항만 일정에 맞춰 그 휴무 땐 저도 쉬고 놀러가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선한 가을 밀양의 오토캠핑장에서 캠핑 모임 정모에 참여했었죠.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랑 모이고 노는 걸 전혀 싫어하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들과 저와의 관계는 동등해야 하죠. 갑을관계 위아래만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놀아도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동등한 관계를 원하냐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버림받거나 어떤 조직에서 쫓겨났을 때 내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게 싫기 때문이에요. 저와 동등하지 않은 갑에게 버려지거나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쫓겨나면 저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처음엔 버려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 노력은 끝까지 통하지 않았고,
제게 남은 선택지는 버려져도 상관없게 괜찮아지게 노력하는 것뿐이었죠. 사람에겐 사회적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급여라던가 회사 이름이나 사업 규모 등으로 종종 그 사람의 값이 매겨지더라고요. 저는 제 사회적 가치를 기술로 높이고자 했고, 기술만 있다면 인성이 어떻든 먹고 살 수는 있을 거라고, 어느 조직에서 버림받든 어딜 가든 밥벌이는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여 굴삭기라는 기술에 집착했습니다. 그렇기에 무급으로 삽질을 하고도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면서도 그렇게 미친듯이 일을 하고 배우러 다녔던 거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집착해도 그 일이 노는 것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놀기 위해 사는 놈이니까요. 수단이 목적보다 먼저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가 포기라고 해도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해봤고 많은 생각을 했기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만일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항운노조와 하청업체 간의 억울한 이야기라던가 회사답지 않은 회사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 보안구역이라는 곳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뵙기로 하죠. 무급이든 어쩌든 일을 배우고 장비를 타보는 기회는 정말 얻기 힘듭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간단해요. 내가 현장 관리자고 공정도 많고 할 일이 쌓였는데 바쁜 와중에 일하라고 부른 장비기사가 같이 데리고 온 조수한테 레바를 맡긴다는 게 얼마나 안 좋게 보이는지, 내 현장을 초보 연습장으로 취급하는 건가? 그런데 그 조수가 말도 못 알아듣고 일도 제대로 못해서 현장이 엉망으로 굴러나가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부기사를 들여 키운다는 건 그런 상황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일을 가르쳐야 되고 거래처 관리와 현장 공정에 있어서 많은 페널티를 안고 가게 됩니다. 부기사인 저한텐 그냥 레바 잡아보는 것뿐이라도 거기에 사장님의 거래처 관리와 현장 관리자 눈치 보는 것과 공정이 사지럽게 돌아가야 한다는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업계는 진입이 어렵고 인맥 없이 도움 없이는 살아남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찌저찌 해서 일단 입문 단계를 밟아왔지만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래 버티지도 살아남을 수도 없겠다 싶으니 다른 길을 다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일단 장비를 현장으로 갖고 다니는 일은 못하겠어요. 제가 타다가 사고 났던 차량이 수리를 마치고 다시 일에 투입되는 걸 봤는데 그 차를 보는 제 자신의 심리 상태가 사고 나기 전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죽음 문턱까지 다녀온 경험 덕분에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는 죽을 뻔한 경험이 아닙니다. 사고 난 직후 보통 어떻게 된 사고지? 어떻게 된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저는 왜 살아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차 밖으로 튕겨나와 도로에 갈리는 순간에 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받아들였는데 멀쩡하니까 왜 살아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 사고에서 왜 살아남았는지. 이렇게 죽는구나 싶을 때 생각난 게 몇 가지 있어요. 일단 내가 데리고 사는 아이들, 그리고 제 꿈인 세계정복, 그리고 죽기 전까지 뭘 했는가. 일만 하다가 일하러 가다가 죽는다면 조금은 아쉽고 뭔가 후회되고 안타깝고 죽는 순간까지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 바이크를 타고 달리는 중에 사고로 생을 마감한다거나 마지막까지 여행을 하다 끝낸다면 그다지 후회나 아쉬울 건 없을 텐데 라는 생각도요. 죽기 직전 마지막 최후까지 자유롭게 끝내고 싶다는 바람? 그 사고가 인생 2회차 두 번째 기회, 약간 그런 느낌이죠. 놀다가 죽는 건 괜찮고 일하러 가다 죽는 건 안 괜찮다면 일하러 가질 말아야죠. 출근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출근을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건물보다 큰 크레인이랑 컨테이너를 집으로 가져와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중장비 일을 어떻게 재택근무를 하겠어요? 근데 어떤 또라이는 생각을 조금 바꿔서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집으로 중장비를 가져올 수 없다면 중장비가 있는 곳으로 집을 옮기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재택근무의 역발상. 그렇게 구매하게 된 카운티 캠핑버스 이야기는 바로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름에 시작해서 그래도 겨울까지는 버텼습니다. 더운 거 추운 거 다 버텨본 다음에 포기한 거예요. 어찌저찌 몸상해가며 몇 달을 버티다 보니 어느새 현장 돌아가는 게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면서 이게 어디에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업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뭘 작업할 건지 아주 조금씩 현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기까지 오는데 욕 엄청 먹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 어떤 일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몸이 알아서 그곳을 향해 움직이게 됐고 비교적 간단한 작업, 저 같은 초보도 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잠깐씩 사장님이 몰래 자리를 비워 제가 어찌저찌 레바를 잡아보고 일하기도 했어요. 현장에 오면 눈에 보이는 게 하나씩 늘어가는 거죠. 이건 경계석 작업할 자리구나, 이건 우소관이랑 매놀 넣을 자리인데 기준 레벨을 이 정도 맞추면 되겠구나, 여긴 흙이랑 골재를 깔아서 파이널을 잡아나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일의 순서 공정 단계별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장비 일을 보조할 수 있고 장비를 타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다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빠른 시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는 게 실력입니다. 부기사로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알게 된 또 한 가지, 제 아무리 굴삭기가 혼자 땅을 파고 날고 긴다고 해서 현장이 다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굴삭기 한 대로 모든 작업과 공정을 다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요.
현장에서 돌아가는 모든 장비와 인력과 각종 작업들은 다 그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또한 그 현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재료와 폐기물조차 다 공정이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들입니다. 터파기를 하는데 버림치는 흙을 밖으로 빼낼 덤페트럭과 받아줄 여섯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공구리 타설을 해야 하는데 실어올 레미콘 차량이나 시멘트 공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건물을 철거하는데 건설 폐기물을 처리한 건폐 문장이 없다면 버릴 방법이 없겠죠? 하다못해 경계석 작업을 한다고 해도 옆에서 경계석 위치를 잡아줄 인력조차 없어서는 안 될 모든 게 다 필요한 게 현장이라는 곳입니다. 그걸 알게 되니 오히려 지금까지 굴삭기면 평생 직업이고 그걸 배워야 평생 기술이라고 생각해 매달려왔던 제 자신이 조금 모자라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도 그러셨어요. 굴삭기는 도구일 뿐이라고. 경험을 통해 바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큰 장비, 작은 장비는 용도와 힘, 사이즈 그리고 일머리 차이, 마치 스패너처럼 정해진 규격이 있는 거고 사이즈가 다른 것 뿐이니 큰 볼트에 큰 스패너를 쓰고 작은 볼트에 작은 스패너를 쓰는 것일 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장비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뿐인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했어요. 현장을 다니는 장비는 마치 몽키 스패너처럼 작업할 수 있는 사이즈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공구라는 거고, 마치 깔깔이 렌치처럼 복도화를 바꿔 끼우듯이 어태치먼트를 교환해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건폐장 일만 하는 건폐장 고정 장비나 폐목재만 짓는 폐목재 직계 장비, 그런 장비들은 마치 정해진 규격의 볼트만 풀 수 있는 스패너와 같다라는 거죠. 현장 굴삭기가 진짜 굴삭기다라는 말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스패너와 깔깔이를 놓고 이건 진짜 공구다, 저건 가짜 공구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용도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른 것 뿐이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실력과 능력이 있고 거래처를 잘 따낼 수 있다면 현장 굴삭기 장비일 뿐만 아니라 고철장이든 건폐장이든 폐목재장이든 평생 일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은 충분히 많이 있어요. 장비를 배워 현장을 다니며 일하고 돈을 벌 때 필요한 건 기술과 실력뿐 아니라 배차받아 나간 현장이라도 내 거래처로 만드는 능력, 장비일 뿐 아니라 뭐 하나라도 더 일해주고 도와주고 장비에서 내려 손으로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서비스 마인드, 그 어떤 현장 관리자, 소장 등과 마주쳐도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고 원하는 대로 작업해줄 능력, 그리고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인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일을 덜하게끔 장비로 일을 더해주는 것, 하나하나 섬세하고 소소한 디테일,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아, 저 사람 일 잘하네, 다음에 또 불러야겠다 가 나오는 거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거래처가 되고 월 30공소가 되고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거 없고 안 되고 하기 싫으면 월급 기사 5년 하든 10년 하든 독립 못합니다. 독립해도 못 살아남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장비를 사더라도 할부도 채 못 갖고 나가 떨어질 겁니다. 죽을 뻔한 교통사고 나서 일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몇 달 하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을 거면 애초에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을 거고 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많은 분들께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게 쪽팔렸겠죠. 남자가 큰맘 먹고 뭔가에 부딪혀 도전을 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든 뭐라도 배우고 깨닫고 얻어내고 나와야죠. 비록 저는 이런 이유로 이 일을 배우는 걸 포기했지만 후회가 남는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이 굴삭기 업계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블로그랑 유튜브로 많은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이야기 예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우선 저는 건설 현장 굴삭기 일을 포기했지만 세상엔 다양한 작업을 하는 중장비가 있고 저는 여러 종류의 중장비를 타보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준비할 겁니다. 바이크 타고 세계정복에서 바이크를 캠핑버스에 싣고 세계정복으로 바뀌고, 그러기 위해 제 경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니며 돈을 벌고 모아서 캠핑카 할부를 다 갚고 충분히 세계여행을 떠날 경비를 마련해 코로나 시국이 풀리는 대로 아이들과 함께 아주 엄청난 모험을 떠날 생각입니다. 아직은 사업을 벌이거나 크게 돈을 버는 방향으로 제 인생을 움직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업이 불가능한 성격과 인성을 두루 갖추고 있고 당장 크게 돈을 벌어서 뭘 해보고 싶은 욕심도 없어요. 대신 목표와 방향이라는 걸 생각해뒀다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절대로 아닐 것이고, 누구에게나 그렇듯 언젠가 제게 다가올 최후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그 최후가 제게 다가올 때 후회를 남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얼마나 자유롭고 즐겁게 마지막까지 살아왔는지, 죽음 직전에 주마등이라는 게 떠오를 때 만족스럽게 웃을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한다면 그걸 향한 방향은 미친놈처럼 넘쳐 흐르는 뚫기로 여러가지 경험에 도전해보는 것, 성공이나 실패 같은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많고 많은 다양한 경험 속에서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모험하는 캡틴 또라이입니다. 무지막지하게 길고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